모든 것을 잃은 순간 지혜는 운명처럼 은우를 만났습니다. 삶의 시련 속에서도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사란이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던 평범한 사람, 지혜라고 합니다. 저의 삶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행복들을 쌓아가며 소박하지만 안정된 삶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어요.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사무직에서 일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의 노력으로 송파구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을 때 그곳은 우리의 보금자리이자 미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일에도 웃음을 나누었고 조금씩 저축을 하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얼어붙은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듯 가슴이 먹먹하고 머릿속이 텅 빈 상태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남기지 못한 채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제 배우자가 아니라 삶의 가장 큰 의지였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동반자였기에 그의 부재는 저를 완전히 공허함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슬픔에 빠져 울기만 했던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이유조차 없었어요. 남편의 월급은 우리 가족의 주된 생계였고 그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경제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저는 기존 직장에서 버텨보려 했지만 팬데믹이 몰아치면서 제가 다니던 작은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었고 수입이 끊기자 아파트 대출 상환은 손쓸 틈도 없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은혜는 냉정하게 집을 압류했습니다. 송파구의 작은 아파트, 저와 남편의 추억이 가득했던 그 공간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을 잃은 후 저는 처음으로 거리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모두가 자신들의 삶을 챙기느라 여유가 없더라고요. 도움을 거절당할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졌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거리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첫날부터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몰라 서울의 거리를 헤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다가도 자리를 옮기고 했습니다. 결국 서울역 근처 지하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몸을 뉘이며 특히 겨울밤의 추위와 고독을 견뎌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일은 나아질까? 라는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는 매일 저를 시험했습니다. 작은 공원의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주변 상점에서 음식을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굶주림에 지쳐 편의점에서 빵 한 조각을 손에 들었다가 계산하지 못한 채 점원이 제게 쏘아보는 냉랭한 눈빛에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런 작은 일들조차 저를 더욱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유난히 추웠어요. 강남거리에는 사람들의 발자국마저 금세 눈에 덮일 만큼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제 숨결은 하얗게 변했고 손발은 점점 더 얼어붙어 갔어요. 어쩌면 이런 추운 날엔 그냥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차라도 마시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여유나 선택지가 없었죠. 어둠 속에서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걸음을 멈추니 바람 소리와는 다른 약하고도 끊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근처 공원 방향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을 옮겨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공원은 사람의 흔적도 없고 고요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계속 귀를 기울이며 소리를 쫓았어요. 그러다 작은 나무 그늘 아래 하얗게 쌓인 눈 속에 웅크리고 있는 상자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버려진 쓰레기 상자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자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자 안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 있는 것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작은 담요에 둘둘 말린 갓난아이가 떨고 있었어요. 아이는 너무 짧았어요. 손가락 하나만큼 얇은 팔과 다리, 얼굴은 추위에 새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아이가 입을 열어 울었지만 소리는 힘없이 끊겼어요. 상자 옆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제발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습니다. 쪽지를 읽는 순간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놀람, 안타까움,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섞여 있었죠. 상자 속 아이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미 제 삶도 버겁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조차 힘든데 이 생명을 제가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두고 떠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추운 탐거리에서 이 아이가 이대로 남겨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 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상자에서 꺼냈어요. 아이는 너무나 가벼웠어요. 마치 조금만 힘을 줘도 사라질 것 같은 연약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아이를 제 낡은 코트 안으로 품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그냥 두진 않을 거야. 그 순간 한없이 차갑던 담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 작은 생명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준 것 같았어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따뜻한 물을 조금 얻어 아이의 손과 발을 녹였어요. 편의점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지만 그 시선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름이 없는 건 마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 이름은 은우야. 그 이름을 부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책임감과 함께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어요. 은우를 데리고 첫날 밤을 보낸 곳은 지하도 한쪽이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오래된 종이 상자를 깔고 그 위에 은유를 눕혔지만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밤은 끝없이 길고 추웠어요. 은유가 작고 약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을 때마다 저는 그저 그가 괜찮기를 바라며 꼭 껴안고 있었어요. 아침이 오자 저는 막막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무작정 거리로 나섰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은우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첫 번째로 떠오른 건 먹을 것이었죠. 가진 돈은 거의 없었지만 그 작은 돈으로 분유와 젖병을 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길거리를 배회하며 은우에게 적당한 음식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마침 근처 편의점에서 남은 뜨거운 물을 조금 얻어 분유를 타려 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제가 누군가를 속여 음식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했는지 경계하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쓸 틈조차 없었어요. 은우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저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이 지나니 저도 거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어요. 은우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사람들의 눈을 피할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낡은 공원의 한쪽 벤치는 은우를 눕힐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어요. 저는 은우를 제 낡은 외투 안에 감싸 안고 그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거리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분유와 기저귀를 사기 위해 길가에서 병과 캔을 모으는 동안
은우가 혼자 남아있을 때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상자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마다 은우는 낯선 울음소리를 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어느 날 은우를 안고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이 애 엄마 맞아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애를 위해서라도 빨리 어딘가로 가야 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제가 처한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을 잃은 이야기, 집을 잃은 이야기, 그리고 은우를 만난 이야기까지 모두요.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가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사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날 아주머니가 주신 물건은 은우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작은 담요와 분유 몇 개, 그리고 낡았지만 깨끗한 옷 한 벌이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결국 이렇게 말하며 떠났어요. 아가씨, 이건 일시적이에요. 이 아이를 키우려면 더 큰 결심을 해야 해요. 그날 이후 저는 은우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결심이 더 강해졌어요.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사원이지만 이 작은 생명을 위해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은우는 물음도 잦아들고 저희 품에서 조금씩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은우의 작은 젖병을 준비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익숙한 점원에게 조심스럽게 뜨거운 물을 부탁하고 가게 한쪽에서 분유를 타기 시작했어요. 은우는 제 옆에서 조용히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비록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은우의 미소는 제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그때 한 여자가 제 쪽을 힐끔거리며 다가오더니 갑작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아이가 귀엽네요. 엄마가 아닌 것 같은데. 친자식 맞아요? 저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예요. 하지만 그녀는 눈길을 거두지 않았어요. 어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내더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몇 분 뒤 경찰이 나타났어요. 그 여자가 아이가 납치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신고를 했다고 말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저는 다급히 은우를 품에 안고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제가 은우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왜 돌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옆에서 발견한 쪽지까지 모두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쪽지를 보여주며 아무리 설명해도 경찰은 냉정했어요. 이건 납치를 변명하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은우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조사실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받았어요. 아이와 무슨 관계입니까? 왜 거리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까? 라는 물음에 답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오해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몇 시간의 신문 끝에 저는 아무 증거도 없이 풀려났어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은우를 보호소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당신의 성함으로는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아무리 항의하고 사정해도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은우는 제 품에서 떼어져 보호소 직원의 품으로 넘어갔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은우는 제게 손을 뻗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저주했어요. 왜 더 강하지 못했는지, 왜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었는지, 왜 세상은 이렇게도 차가운지. 며칠 뒤 저는 복지시설로 보내줬어요.
그곳에서 은우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조건들을 들었어요. 안정적인 소득, 거주지, 그리고 아이를 돌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은우를 다시 데려오겠다고요. 복지시설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은우가 없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은우의 작은 손,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제 삶의 전부였는데 그 모든 것이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밤마다 은우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눈을 감았지만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설에서 저를 대하는 시선도 차가웠어요. 그들은 마치 제가 삶에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대했어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죠?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반복되는 조언 아닌 비난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그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안정적인 집단이 필요합니다. 거주자도 마련해야 하고 아이를 돌볼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그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걸 이뤄내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아무런 기반도 도움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혼자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우에 대한 사랑은 제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였어요. 저는 은우를 떠올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은우를 다시 안아야 해. 그 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 생각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그곳에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시설의 규칙은 엄격했어요. 정해진 시간에만 외출이 가능했고 그마저도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막막했어요. 이를 구하려고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제대로 된 응답을 받기 어려웠어요. 경력이 부족하고 주소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던 중 한 자원봉사자가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와 함께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익숙지 않아 발이 퉁퉁 붓고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조금씩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설을 나서고 늦은 밤 돌아오며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건 은우를 위한 일이야. 조금만 더 버티자. 식단에서 번 돈의 대부분은 은우를 다시 데려오기 위한 준비에 사용했어요. 부족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끔은 새벽에 신문 배달도 했어요. 그 과정은 고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처럼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복지시설의 직원들도 점차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이라던 그들도 제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저를 실패자로만 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작성한 은우를 위한 계획서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들의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은우를 다시 품에 안을 나를 기다리며 저는 매일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시설에서의 날들은 힘들었지만 제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었고 진정으로 은우를 위한 삶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복지시설을 떠난 날, 제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은우를 다시 데려온다는 결심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움직이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 선이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돈과 복지시설에서 받은 몇 장의 서류뿐이었고 세상은 여전히 저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무작정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골목 곳곳에 붙은 구인 광고를 보고 한 통씩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경력도 없고 보증인도 없다면 힘들 겁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은우를 생각하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한 작은 식당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게 맡겨진 일은 설거지와 청소 같은 단순한 업무였어요. 하루 종일 손에 물을 묻히고 쌓인 접시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어요. 손끝은 거칠어졌고 세제와 찬물에 젖은 손가락 마디는 갈라지고 아파왔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찬물이 살을 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식당 주인의 잔소리를 듣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나르는 일이 고됐지만 그것은 제가 은우를 다시 품에 안기 위해 반드시 견뎌야 할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일이 끝난 뒤에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작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은 좁고 차가웠습니다. 창문은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방 안의 공기는 늘 축축했습니다. 그래도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마련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제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은우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미소, 작은 손을 잡았던 따뜻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가까워졌어. 조금만 더 힘내자. 그 작은 희망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받은 월급의 대부분은 저축했습니다. 복지시설 직원에게 들었던 말,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달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저는 은유와 다시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제외하고 저축하다 보니 제게 남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거나 밥 대신 편의점에서 사온 빵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은우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제 상황을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표가 있어서요.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고 사람들의 동정을 구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물음은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제 고단한 하루가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일을 구하기 위해 틈틈이 고인 광고를 살렸습니다. 식당 일을 끝내고 고시원 반에 돌아오면 인터넷으로 지역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우를 데려오겠다는 결심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매 순간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제게 남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의 일이 끝나갈 무렵 주인 민식 아저씨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동안 무뚝뚝하게만 느껴졌던 분이라 조금 긴장한 상태로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민식 아저씨는 담배를 피우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요즘 너 참 열심히 하는 거 알아? 뭐, 실수도 덜하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만약 더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월급을 좀 더 올려줄게.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추가 근무라면 몸이 더 힘들어질 건 분명했지만 은우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해보겠습니다. 그 후로 제 하루는 더 빡빡해졌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일했어요. 민식 아저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설거지와 청소 시간을 늘리는 것에 그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요구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창고 정리부터 배달까지, 가끔은 다른 직원들의 일까지 떠맡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몸이 지칠 때마다 은유를 떠올랐어요.
하지만 일이 늘어날수록 제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졌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손목과 허리는 통증이 심해졌어요. 밤에 누웠을 때는 피로로 인해 눈을 감기조차 어려웠어요. 어느 날 민식 아저씨는 저를 불러내 또 다른 부탁을 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가게에 와서 물건 좀 옮기고 끝나면 청소도 부탁한다. 직원들이 부족하니 내가 좀 알아서 해줘. 그 부탁은 단순히 업무를 넘어서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저씨의 날카로운 시선을 마주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내 몸이 점점 망가져 가는 걸 알면서도 계속 견뎌야 할까? 은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민식 아저씨가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아저씨는 또다시 저를 부르더니 이번엔 직원들이 하지 않는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부탁했어요. 그 부탁을 듣는 순간 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섰어요. 이건 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아저씨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그동안 수고했다. 그날 저는 식당을 나왔어요. 제 손에는 그동안 어렵게 모은 작은 돈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은유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증거였어요. 고된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곳을 떠나며 이상하게도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제게 맞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은우를 데려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낼 거야. 더 좋은 기회를 찾아야 해.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갈 때쯤 저는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고향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았어요. 그곳은 소박하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향과 함께 고요한 분위기가 저를 감싸 안았어요. 마치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혜진이라는 이름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지쳐 보이는 걸 한눈에 알아채고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부드럽고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금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남편을 잃고 거리 생활을 하게 된 사연, 은우를 만난 순간,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요. 혜진 씨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니. 제가 도와줄게요.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그 순간 제게는 눈앞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곧바로 저를 지역에 있는 작은 공장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작은 의류 공장이었어요. 혜진 씨는 공장 주인에게 제 사정을 설명하며 저를 소개해줬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일을 잘 해낼 거예요. 그녀의 신뢰가 담긴 말 덕분에 저는 그곳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첫날부터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바느질과 포장 같은 일은 처음이었지만 손끝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공장은 정신없이 바쁘긴 했지만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처음인데도 참 잘하시네요. 라는 말에 저는 오랜만에 작은 웃음을 지을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일은 식당에서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 제가 스스로를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저는 은우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차곡차곡 통장을 채워나갔어요.
밤늦게 공장에서 돌아와 작은 방에서 잠시 쉬며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 곧 은유를 다시 만날 수 있어. 혜진 씨는 단순히 일자리만 찾아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가 은우를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도와줬어요. 지역의 한자선 단체를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하나씩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변호사는 제 상황을 이해하고 복지시설과 법적으로 맞설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렸고 때로는 복지시설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혜진 씨와 주변 사람들의 응원은 제가 다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어느 날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우를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 은우를 다시 안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 순간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그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복지시설의 직원들과 변호사,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어요. 은우를 데려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제 손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판사가 들어오고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제 자리에 앉았고 준비한 자료를 차례로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가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노동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저는 현재 고향의 한 의류 공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 일자리는 안정적이며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다음으로 저축 통장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이 통장에는 지난 몇 달간 은우를 위해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은우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순간 제 말이 복지 담당자들의 표정을 약간 누그러뜨릴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향에서 임대한 작은 방의 임대 계약서를 제출하며 말했어요. 현재 제가 거주하는 밤은 은우와 함께 지내기에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공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아이를 돌보며 출퇴근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제가 제출한 사진에는 방 안의 간단한 가구와 깨끗이 정돈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곳은 비록 작고 소박했지만 은우와 제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복지시설 측 변호사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의 수입만으로 장기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거에 아이를 키운 경험이 없는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질문은 저를 압박했고 한순간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은우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처음 은우를 만났을 때부터 그 아이는 제게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은우를 돌본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은우를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이 제 진심을 담는 가장 솔직한 표현이었어요. 복지 담당자들이 제 제출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는 동안 법정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나 판사는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며 말했어요. 이 모든 자료를 고려했을 때 신청인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은우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허가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법정을 나와 은우를 데리러 가는 길,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어. 이제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하자. 마침내 은우를 제 품에 안을 수 있던 그날,
저는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품에 안은 것만으로도 제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고시원 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그리 넓지도 편리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은우의 옷을 갈아입히는 것조차 어색했고 매 끼니를 준비하면서도 제 손길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우를 위해 요리책을 펼치고 간단한 반찬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았습니다. 은우가 웃으며 음식을 먹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 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몸이 무겁고 지쳐서 눈물이 흐르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에도 은우의 환한 미소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번은 은우가 엄마, 나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의 모든 수고를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우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등교날, 작은 가방을 메고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은우의 모습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며 기쁜 얼굴로 이야기하는 은우를 보며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우가 조금씩 자라면서 저도 저만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둔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은우가 잠든 뒤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은우와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작은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우와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행복한 순간들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희생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은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은우는 저에게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은우의 웃음소리는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은우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은우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우가 성장하고 제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